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집안 싸움이 연일 뜨겁습니다.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의 신경전이 대단한데요. 홍 대표가 나에게 요청한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 유치한 짓을 하는? 홍도사님, 저 평소 친하다는 준표 형님께 혹시 연락 안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 전화하는데 요즘 안 받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대선 때 그땐 통화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전화를 안 받는데 저하고 소통이 끊어지고 난 다음서부터 더 막말을 하고 더 과격해지고 제가 조금 통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자, 통합을 논할 시기에 홍준표 대표는 왜 친박 제명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걸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통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당연한 그 승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자유한국당이라면 다음 선거에서 미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친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의 어떤 절연을 통해서 이 새로운 보수들, 이 촛불 집회에도 나갔던 보수들, 바른정당에 대해서 통합을 하기를 원하는 기존의 보수들, 이런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전공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똑같으니까 싸운다, 보수의 바닥을 보여준다, 정 떨어지게 만든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지난번에 성완종 리스트가 한 번이지만 서청원 대표는 굉장히 화려한 전적이 있는 거죠. 2002년 10월에 한화에서 10억짜리 CD를 받았다가 그거를 또 사위가 그걸 바꾸려고 하면서 자금 세탁을 하다가 들어갔던 거, 친박연대라는 당을 만들어서 모조리 공천장사를 했던 걸 아니에요? 그래서 또 들어갔고. 근데 그때 도와줬던 사람이 또 그 옛날에 홍준표였어요. 네, 그래서 참 정치라는 게 이렇게 허망한 거구나. 적도 없고 동지도 없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두 분의 대립 속에서 실제로 홍준표 대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출당을 해야 됩니다. 나가야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 홍준표 대표도 사실 잘한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양아치 친박이라고 해서 쳐낼 것처럼 얘기하다가 대선 때 대선은 다 같이 단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의 징계까지 내려줬는데 징계를 사면시켜준 게 또 본인이에요. 그래서 그때 서청원 그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 뭉치자라고 선거운동까지 해줬는데 이제 와가지고 또 한 번 징계라는 게 이중징계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표준 사람을 또 다시 나가라고 하니까 원칙이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원칙적으로 나가는 게 맞는데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이 원칙론 때문에 나가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합 집산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로서 나가라고 하는 건지 그 진정성이 좀 의심스러운 거죠. 진정성은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보수 여당을 세우려는 뭐 그거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칼을 잘못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또 서청원 쪽에서 녹음 파일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완전히 망신살이 뻗친 케이스인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제가 늘 얘기하는데 총기가 많이 흐려졌다. 친박을 쳐내는 수순이 너무 거칠었어요. 서청원, 최경환 이 두 분을 치는 형식으로 하고 좀 이선후퇴하는 형식으로 하면서 보듬는 게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1억 보증수표가 있잖아요. 1심에서 유죄 나왔어요. 그리고 2심에서는 무죄 나왔습니다. 모든 증거가 다 똑같아요. 윤승모 씨 진술만 틀려요. 서청원 캠프의 핵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윤승모 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하는 부탁을 한 것이 우리도 증거를 갖고 있다. 이건 홍준표 대표에게는요. 이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본인이 부인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실형. 거의 99%가 실형입니다. 집행유예로 가도 이건 피선고고 10년이거든요. 박탈이. 정치 끝나는 거죠. 저쪽에서 결정적인 내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칼을 갖고 있는 줄을 깜빡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기가 흐려진 게 맞는 거예요. 글쎄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녹취록을 들고 있다. 결국 내가 카드를 깔 수도 있다라고 사실 협박 비슷하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서청원 사람이니까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행동을 좀 자제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청탁성이 아니라 항의성이었다. 나를 의미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해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해명이
말씀이 예. 마음에 와닿으세요? 근데 이제 아니 왜냐면 얘기가 너무 길어. 평상시에 간단하게 하는 사람이 너무 길게 근데 했어. 홍준표 대표가 그 밝힌 바에 따르면은 그쪽에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물밑에서 자기들 찾아와 가지고 까겠다 자기를 협박한 적이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카드를 그냥 밀고 나간 거잖아요라고 했다면 본인 스스로는 좀 자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 대선 때 친박을 뭐 다시 복권해주고 한 것은 사실 할 말이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죠. 지금은 또 대안이 없어요. 친박을 쳐내지 않고서는 그렇죠. 한국당이 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 현실 인식을 정확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쳐내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이렇게 역풍이 부이라고는 이렇게 세게 오리라고는 본인이 예측을 못했겠죠. 현재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친박이 어느 정도 숙이고 수용할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저항을 하더라도 좀 미약하게 저항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너무 세게 왔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준표 대표도 법률가입니다. 자기의 말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충분히 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놓고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얘기가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되겠죠. 윤모 씨. 왜 나를 걸고 말하자면 엮어 들어가느냐, 자제시켜라. 그 이야기가 한 게 전부예요. 그럼 어거지 주장을 왜 하느냐? 라고 한다면은 항의가 될 수 있는 거고. 예. 응? 야, 그 어거지 주장 좀 하지 말라고 그래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면은 회유해 달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상당히 까진 타들, 설사 유상하게 까진 타들 논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딱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서 대표가 이걸 가지고 녹음 파일 이야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민낯을 보였던 그렇죠. 이 정치 도의에 좀 어긋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건. 안영환 의원이 잘 얘기를 했는데 만약 녹취록이 있어도 정치인들의 논법이라고 하는 게 애매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가 그거 내가 돈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진술을 좀 번복해줘. 이런 얘기 죽어도 안 하거든요. 뭐라고 전화했고 아 이거 왜들 그러십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좀 잘들 판단하셔야죠. 이러면 저쪽에서 아무 어하고 알아듣는 거거든요. 아 원만하게 해결들 하셔야죠. 이러면 이 정도가 나온 걸 갖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녹취록이 안 까진다라고 하는데 한 표. 다만 대법원이나 이런 법원 쪽에 무척 안 좋은 시그널과 이미지를 줬다. 이런 게 이제 홍준표 대표한테는 불편한 거죠. 예컨대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무슨 기록을 갖고 있다, 뭐 증거를 갖고 있다. 그러게요. 그건 왜 안 까는 걸까요? 이용주 의원도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다른 정당이라든지 한국당 내부도 아니고 3회 정당이었어요. 또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분도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아니, 나름대로 정치적 역학관계를 해갖고 이제 흔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있었는데 저는 아주 확실하게 그 제3자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용주 의원이. 그게 이제 기자인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관계자인지 모르는데 녹취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확실하게 듣고 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용주 의원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 검찰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도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도 국회에서 발언한 것으로 비춰볼 그러니까. 때 정치인들 되게 실이익을 따집니다. 실이익이 뭐가 있는 걸 따지는데 이 양반이 그걸 거둬서 자기한테 무슨 실익이 있는 거지. 이제 자꾸 이제 음모론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바른 정당이 한국당하고 합쳐가지고 거대 야당을 만들고 그런 자기들이 정치공학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 소외될까 봐서 특히 이제 뭐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치려는데 이게 방해가 될까 봐서 이렇게 해석한다면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이 알기로는 또 사람은 이용주 의원이 반대하는 또 파예요. 그러니까 반대파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 어떻게 보니까 반대하기 때문에 저 자유한국당을 양쪽 다 흔들어 놓으려는 흔들어서 거죠. 판을 흐트리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정답. 이분은 이 초선 의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초선들이 우리가 고스톱도 처음 치는 사람이 막 내잖아요. 그러면 판이 흔들려요. 그래서 따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하고.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공학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서청원 의원이 이거를 자기가 파일을 이제 공개하겠다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한 게 엄포가 아니라 예. 저는 그 내용으로 볼 때 이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서청원 의원이 판단했을 거예요. 서청원 의원이 팔선 의원이에요. 또 두 번째는 기자들하고 사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엄청나고요. 서청원 의원은 이제까지 2차례의 이 뇌물수수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받았을 때 항소를 다 포기했어요. 그만큼 현실 감각이 아주 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걸 보면은 네. 그 내용이 있는 거죠. 자기한테 뭐가 나물장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얼마 후 있을 자유한국당 최고위가
홍 대표의 당 장악력과 보수 통합의 승부처가 될 판국입니다. 자, 친박계 두 의원 제명에서 당내 분위기도 갈라지는 듯한데 만약에 거기서 다 모였을 때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제 거스를 했을 때 아니 인사기 때문에 무기명입니다. 아 그래요? 예. 고수 이런 거 고수하지는 않아요. 일단 이제 절차가 이렇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이번에 이제 탈당 권유를 한 겁니다. 본인이 탈당계를 내고 빠져나가면 오케이 끝나는 건데 10일 안에 본인이 탈당계를 내지 않으면은 제명 처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유권 해석을 2개를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으로 그냥 특정말로 잘린다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한번 제명의 절차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친박계에서는 자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므로 절차는 뭐냐?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면은 홍준표 대표의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과 친박계의 생각을 지지하는 그 측이 현재 절반 정도예요.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로서는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명 처분이 자동으로 되는 건지 아닌지가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서청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에요. 현역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것도 재밌어요. 제명 처분한다 이게 21조 사망에 따라서 딱 하면 두 사람도 다 제명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제명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현역 의원은 의총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지 당에서 쫓아내는 제명이 가능한 거예요. 특히 이제 친박 의원들이 분명히 상정을 하고 있고 또 상당수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내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원래 사실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에 이제 넘긴 이유가 쉽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넘겼는데 지금 분위기를 딱 보니까 지금 4대 5로 어느 쪽에 5가 될지 모르는 상태로 팽팽하단 말이죠. 그래서 일설에 따지면은 뭐 4대 4고 그중에 캐스팅 보트를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느냐 아니면 류여해 의원이 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출당은 통과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정우택 원내대표도 물론 이제 홍준표 대표한테 거래를 취하긴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류여해 씨는 아시다시피 출당에 찬성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친박 집회 나갔다가 의도 맞았잖아요. 태극기 입봉으로. 그래서 저는 통과될 것 같아요. 된다. 근데 이제 최경환하고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고 서청원 최경환이 바로 친박 세력의 구심점이거든요.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그 당에 남아있는 친박 세력들은 중요한 게 자기들의 정치적 생명인데 홍 대표가 오케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 딱 출당시켜주면 우리 좀 살려줄 것인가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면 반발하는 게 이 당을 홍준표 당으로 만들려고 그런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지분을 달라라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 말을 믿고 쳐냈다가 나중에 자기들의 그 지분이다라는 거 당에서 지분 같은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굉장히 의심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서청원이나 최경환은 그 박근혜라는 커다란 이 주어에 그야말로 조사에 불과한 정치인들이에요. 박근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정치인들이고 이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선 선거운동에서 모든 거를 담당을 했었어요. 그리고 최경환은 이른바 진박 간변사였어요. 최경환이 나타나면은 그거는 진짜 박이고 아니면은 가짜 박이다. 그런 걸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패키지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의총에 참석하는 의원들이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동안 신세진 의리를 지키느냐 그 두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전 그런 점에서 통과될 거라고 통과됩니다. 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공천이냐 당선이냐의 문제잖아요. 특히 TK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에 반대하면은 홍준표 대표로부터 공천을 받기 힘들고. 그다음에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에 찬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공천을 받아도 그 지역에서 당선되기 힘들고 그런데 사실 당선보다는 공천이 먼저잖아요. 3년 뒤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치. 대표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럼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저는 이제 우리가 외부자들이잖아요. 지금 한국당이 정말 외부자 시각으로 자기들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친박계 의원 이런 분들은 특히 영남쪽 의원들은 사실 그냥 먹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3년 뒤에 쉽게 국회의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당 전체를 생각한다. 또 보수세력 전체를 생각한다면 외부자적 입장에서 한번 멀리서 볼 필요가 있는데
서초홍 대표 뭐 책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에서 대국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 저렇게 못 본다고 보는데 이제 한편데 서청원, 최경환 이 두 분의 출당은 두 개의 호도를 넘어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고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의총을 넘어야 되는데 의총이 3분의 2입니다. 이거 계속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 우리 자유한국당 망한다. 그럼 아주 이성적이고 외부자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 내보내는 게 맞습니다. 절대 이렇게 안 봅니다. 권력 투쟁으로 보는 거예요. 이번에 서청원, 최경환이 나가면 나도 친박으로 줄을 서갖고 2016년에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된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이거 간별하면 반은 친박이에요 지금. 이 다음에 이것이 서청원, 최경환이 방패인데 이분들이 무너지면 나한테까지 칼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밀리면 안 된다. 밀리면 죽는다. 또 밀어내고자 하는 쪽은 못 밀어내면 죽는다. 이래서 아주 근시안적으로 싸움이 붙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내보내는 쪽에 표가 3분의 1을 못 얻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 나가는 2주 말쯤에 네. 아마 의총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10일 안에 처리해야 되니까. 그럼 11월 3일이 가장 유력한데 3분의 2가 녹록치 않으니까 바른정당에서 오는 의원들을 이전에 입당을 시켜서 이 의총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또 당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너무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그럼 이게 꼼수에 또 꼼수거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점을 들여다보면 진짜 난투국 중에 상난투국이 벌어지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3분의 2를 넘길 거라고 봐요. 홍준표 대표가 이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머리를 쓴 거예요. 그 많은 친박 중에 딱 2명만 쫓아내는 거예요. 윤리위원회에서. 그러면 그걸 뭘 뜻하냐면은 그 옛날에 친박이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 나는 일단 버스표는 받았구나. 이 버스에 나는 남아 있어도 되는구나. 이런 안도감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희생양을 두 사람을 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3분의 2 통과될 겁니다. 네, 지난주 내부자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분도 외부자들이 한번 나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계셨죠.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연정과 협치의 리더십으로 경기도를 책임지고 계시지만 마음고생도 함께하고 계신 남경필 도사님이라고 도사님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남경필 경기도지사님을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입니다. 네. 아유 뭐 워낙 이 남씨 집안에 또 인물 담당하고 계시고요. 집안이구나 이제 진짜. 보니까. 네, 원래 어렸을 때 이름은 남기성. 기성, 기석. 그래요? 그러면 학년이 같아요? 거예요. 같은 네. 학년이에요. 그 내부자입니다, 저희. 자 그러면 또 진중권 교수님하고는 혹시 구면이십니까? 초면인데요. 아, 그러세요? 평소에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정치인이고요. 여러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장들 계시지만 그 이른바 거버너라는 이미지 있죠. 거버너라는 이미지를 주신 두 분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남경필 지사님하고요. 또 다른 한 분이 공교롭게도 이재명 시장님인데 제가 참 좋아하시는 두 분이 싸우니까 소녀 어쩔 줄을 모르게 싸우고 이런 분을 조심해야 돼. 그 이야기가 그 이유는 정책 대결. 예.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 도사님 예.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남 지사님이 또 한때 20대 때 불타는 청춘을 보내신 분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제가 오렌지 그러고 17대 때 살짝 놀렸더니 제가 우렌지고요. 정 의원님 좌렌지. 축구를 너무 잘해요. 아 그래요? 아우, 진짜. 요즘 축구 배고프시거든요. 지금 인사는 너무 우호적이지만 오늘 좀 마음 단단히 먹고 나오셨죠? 그럼요. 네. 간단한 프로가 아니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yes 또는 no로 답하시면 됩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남경필 사용 설명서 yes or no. 나는 현 정치인 중 외모 탑3에 든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예스. 요즘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에 격하게 공감한다. 하나, 둘, 셋. 예스. 나는 여전히 밤이 외롭다. 하나, 둘, 셋. 예스. 차기 경기도지사 선호도 조사가 매우 신경 쓰인다. 하나, 둘, 셋. 차기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마음이 있다. 하나, 둘, 셋. 예스. 하나, 둘, 셋.
예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현 정치인 중 외모 탑3에 든다고 생각한다에 예스라고 하셨습니다. 네. 나머지 2명은 누굽니까? 홍정욱, 정봉주. 아, 심했다. 애매한데요. 아니 진짜 개성이 있어요. 1등하고 2등하고 너무 차이가 나. 왜요? 공도사는 매력이 있죠. 그게 미남이죠. 근데 또 홍정욱 의원하고는 너무 좀 차이가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나. 아니 왜 웃어요? 둘이 다 왜 웃으시네? 아니, 저는 진짜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 질문이 있었죠.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에 격하게 공감한다에 예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엽죽기 전에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시면. 저희 아들이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금지된 법을 어긴 거라 저는 공인의 삶은 충실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나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버지로서의 사인의 삶은 낙제점인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연애를 네, 하시나요? 예, 가능하면 매일 매일이요. 가고요. 점심 시간이나 아침 시간 이렇게 이용해서 그럼 그 전에도 혹시 그렇게 매일 대화를 하신 편이었습니까? 못했죠. 결국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한 거잖아요. 정치를 하면서 아들하고 정말 깊은 대화를 제대로 못했다 하는 그 생각이 제일 저를 힘들게 했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아들이 네. 뭐 미성년자도 아니고 나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됐다고 하기에는 아들은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그 아들의 책임으로 지켜봐 주는 것도 아버지의 몫이죠. 네. 다음 얘기도 그렇게 뭐 밝은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밤이 외롭다. 국감에서 밤이 외롭다라는 말. 지사님 좀 외롭다는 생각 많이 드시죠? 최근에. 밤에 외롭습니다. 예. 이렇게 농담 삼아 이렇게 좀 분위기 풀려고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면 아니 그 황영철 의원님이 지금 탈당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이른바 통합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요즘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외롭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질문이거든요. 그러네요. 너 혹시 탈당 고민하고 있느냐 등등의. 같이 갈래. 네, 그래서 그냥 웃자고. 소개팅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몇 년 정도 지나면. 한 적도 있어요. 우와.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 이제 선배님들이 밥 먹자고 그래서 가보면 묘령의 여인이 네. 앉아있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니 밥을 소개팅을 해줄 거면 밥을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안 가. 그러면서 이 차는 어디 갈 거야? 이러면서 계속 있어요? 같이 가가지고 끝까지. 네. 차기 경기도지사 선호도 조사가 신경 쓰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스. 아니 여론조사는 나 신경 쓰여요. 뭐 안 쓰는 것처럼 하지만. 네네. 근데 이제 신경을 진짜 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그냥 제대로 끝까지 가는 경우가 없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이 정도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보는 정도.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도정에 대한 지지도는 지금 55%, 56%씩 나오거든요. 그 경기도민들 같은 경우는 도정에는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호도 조사에서는 1대4로 지금 밀리는 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당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그 지방자치 선거 때 과연 바른정당으로 출마하시는 게 맞는지. 네. 그 고민을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당은 하나, 야당은 4개인 구조로 선거를 치르는 게 과연 정상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야권이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고민 속에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아무튼 도지사 선거에 재선에 나가시는 건 확실한 거고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결정한 건 아니고요. 그 말씀 좀 정확히 해주시죠. 아니 정말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하고 있고 출마의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도지사 도전에 올인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재명 시장한테 쪼르신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저한테는 정말 좋은 상대예요. 혹시 제가 도전한다면 이재명 시장님은 꼭 도지사에 도전하셔서 본선에서 꼭 같이 하고 싶습니다.
도지사 선거에 나가실 것 같다 안 나가실 것 같다만 우리 한번 예상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 철학원에서는 어떻습니까? 나가냐 안 나가냐. 어떻게 나갔습니까? 일단 쫙 꺼져서 나가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초선을 하고 특별한 개인적 문제 없는 한 다 나온 게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나가. 거기다 이제 좀 젊으시니까 나갑니다. 네, 저도 나간다. 나간다. 그리고 사실상 1대1 대결이 될 것이다. 1대1 대결 나간다. 전혁 작가님, 저라면 안 나가죠. 그래요? 봉두사님. 저는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이구, 표절이야 표절. 아니요 이게 볼펜이 나가는. 완전 아재 개그로 마무리. 아재 개그로 마무리. 자, 지난 4년 동안 경기도를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셨을 텐데 경기도지사로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겨본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한 7점? 7점. 조금 그러면 야 이거 좀 잘한 일이다. 좀 우리 깔때기를 한번 가져와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요즘 일자리 대통령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희 경기도의 그 일자리 창출이 눈부십니다. 어느 정도가 이렇게 수치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지난 이제 3년 동안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 약 한 100만 개 정도 만들어졌는데 네. 거기 저희가 한 45% 정도 만들었고요. 특히 또 청년과 관련돼서 일자리가 경기도가 왕창 들고요. 나머지는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저는 가장 잘한 일이라고 꼽습니다. 자, 근데 이 제작진 사전 인터뷰에서 남 지사님께서 경기도 비공식 홍보대사로 고마움을 표시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시장님의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본 1억 청년 통장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재명 시장이 출연해서 1억 통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잘근잘근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1억 통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 이게 뭔지 짧고 명료하게 딱 설명을 해주십시오. 본인이 중소기업의 근무를 쭉 하면서 30만 원씩을 내면 10년 근무해서 1억의 자산을 형성하는 통장이고요. 매달 30이요. 매달 30만 원씩. 10만 원씩 넣으면 3,300만 원. 20만 원씩 넣으면 6,6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내년에 시행이 된다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고 그 사람 선정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전체 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은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소득이 2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월 200 이하라고 했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5년 만에 월 250이 됐어요. 상관없습니다. 시작할 때가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면 30만 원씩 하게 되면 360. 10년 하게 되면 3,600. 3,600. 근데 그거를 1억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똑같이 30만 원을 매칭하는 거죠. 아, 그다음에 거기 50대 50으로. 예, 중소기업의 약 8.8%의 퇴직연금을 붙게 돼 있거든요. 그걸 합치면 1억이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 뭐냐면 이자가 붙고요. 이게 10년짜리 저희가 금융상품을 만든 거예요.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그것도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단 하나의 이견도 없이 그대로 동의를 해준 정책입니다. 1억 통장이라는 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전 작가님? 기본적으로 볼 때 이제 이재명 시장이 지적한 것도 상당히 일리는 있어요. 첫째로 이게 들은 예산이 최하 4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준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10,000명이에요. 그리고 이 10,000명을 내년에 한꺼번에 뽑고 끝이야. 이래서.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죠. 일단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10년에 6천억, 1년에 한 600억 정도 예산이 드는 거고요. 경기도 예산으로 과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청이 교육청에 지원하는 급식 예산이 한 2천억 정도 돼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청년 정책은 과하지 않은 정책이고요.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간다. 그 이재명 시장님은 복지 정책으로만 보세요. 근데 이거는 복지 정책이기도 하면서도 일자리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해요. 동시에 같은 나라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사람이 없다고 난리예요. 전국에 이렇게 비어있는 일자리가 72만 개예요. 이걸 미스매치라고 하죠. 이 72만 개의 비어있는 일자리를 채우는 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희 경기도 정책의 목표는 이겁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중소기업으로 가라. 그러면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과 소득을 보전해 주겠다. 네. 라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중소기업이 강하다고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독일의 중소기업으로 좋은 청년들이 가는 거예요. 독일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독일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없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거 줄여주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그리고 그다음 선별 독일 복지 얘기만 이런 게 나면 아니라 날라다녀 그냥. 독일은 사실 보편적 복지고요.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게 사실은 안 가는 이유는 예컨대 내가 통장을 30만 원 넣었는데 30만 원 국가에서 안 넣어주기 때문이 아니라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프랑스 안 가려고 네. 얼마나 애를 썼는지.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가 미스매치라고 할 때 과연 이 친구들이 일자리가 이렇게 중소기업에 비어 있는데 실업 상태로 있으면서 여길 왜 안 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 때문에 안 가는 중소기업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진짜 안 가는 데는 어디하고 비교가 되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어느 산단까지 가서 하루 연종일 일하고 잔업하고 한 달에 180 정도 받을까? 아니면 내 집 근처에 있는 알바 자리에 가서 내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일하고 한 120만 원, 150만 원을 받을까? 이 선택을 놓고 지금 젊은이들이 알바 자리를 선택해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올라갑니다. 이게 2020년에 10,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돈이 2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으로 더 안 갑니다. 청년들한테 배고프다고 택배 빵 한 조각 주는 것보다는 최소한 낚싯대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낚싯대 정도는 가지고 가서 나 낚시해서 고기 잡아 먹으라 해야 되는데 우리 한 달에 10만, 20만은 낚싯대가 아니라 그냥 배고플 때 그때그때 용돈 보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10년, 20년 1억 못 모읍니다. 1억 정도 한다면 그치. 자영업도 할 수 있고 속된 말로 아이디어가 있으면 벤처기업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몇 명이 합작을 하면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전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저는 이걸 예를 들면 사행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화가 났던 거예요. 사행성이라고 하던데요? 신문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라고 하면서 10년을 자기 통장에서 자기 월급으로 30만 원씩 낸 청년들이 1억도 못 모으는 세상이면 한국 떠나야죠. 논점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복지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600억 주고 그다음에 또 지속성을 가지면 그다음에는 1,200억이 되고 그다음에는 1,800억이 되고 2,400억이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혜택을 좀 줄인다 하더라도 정말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나. 그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하는 청년 통장은 사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숫자를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10만 원에 1,000만 원을 3년에 만드는 정책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이재명 시장님께 제가 유감의 뜻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재명 시장님이 이거를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예산을 더 늘려서 조금 더 많은 사람한테 수혜를 줍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게 로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얘기할 수 있어도 이재명 시장님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성남에 사는 24세? 예. 분들한테 소득이 얼마인지 집 안에 재산이 얼마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돈을 주잖아요. 그것도 로또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저희가 그런 걸 로또라고 비판하지 않아요. 그 정책이 만약에 경기도 전역으로 펼쳐지려면 약 1년에 1,600억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그렇게 보편적으로 복지를 늘려나가는 건 이제 우리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아, 이분들이 같이 나와야 되겠네요. 근데 참 두 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이재명 시장님이 이제 저는 왜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하겠다라고 한다면 도와주고 오케이 하세요라고 하면 되는 건데 거꾸로 성남시에서 하는 3대 무상복지에 대해서 소송까지 걸고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소송을 왜 그러세요? 하셨대요? 아, 그거는 이렇게 일하시면 됩니다. 아까 대리 소송이라고 비판하던데. 내로남불입니까? 먼저 소송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언어의 마술사 이재명 시장님이 뭐 대리 소송, 뭐 청부 소송 등등 이렇게 만들어내시는데 거기다 제가 복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박 전 대통령이 성남시 문제를 지적하고 본인이 뭐 도움도 안 되는 경기도에도 도움 안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크게 뭐 유익하지 않은 일들을 사실은 원하지 않는데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거는 그 강경필 지사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눈치 봐서 좀 한 거 아니야. 대통령.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을
복지 정책을 펼 때는 보건복지부하고 법에 사전에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를 안 지키면 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복지부가 이거는 법 위반이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하고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보건복지부가 하게 내버려 두시지. 그게 아니라요. 네, 경기도 절차가 뭐냐면요. 기초하고 복지부가 광역이 바로 다르지. 기초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방정부니까. 저희가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는 경기도의 관할이에요. 복지부가 법 어긴 거에 대해서 소송을 하라고 복지부가 지시를 했고 욕을 했고. 욕을 한 거고 우린 판단해 보니까 법을 어긴 거라서 한 거예요. 그거는 그거를 청구제소라고 얘기하는 아니 거고. 그게 프로세스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그걸 이제 청구를 받아서 박근혜가 그걸 했다. 청구제소라고 하는 그걸 게 청구라고 이재명. 얘기한다는 게 정말 이건 정말 이 행정적인 절차를 정치적으로 왜곡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제소에서 그렇다고 명령에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는 입장을 바꿔야죠. 안 바꾸고 있어요. 만약에 이재명 시장님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복지부하고 상의해서 본인의 정책을 바꾸면 복지부가 보기에 정책의 방향을 바꿨다고 판단이 들면 복지부가 저희한테 아 이건 법을 어겼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으니 네. 취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겠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재명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청부 취소를 하면 됩니다. 그게 법의 절차예요. 그 성남 시민들은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내가 오늘 예를 아까 들어 봤더니 청년연금도 도민 75%가 찬성을 해요. 특히 20대는 88%. 아니 24세 청년 그 수당 주는 것도 좋은 거고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좋은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왜 싸워요? 저는 싸움을 걸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빵을 날린 건 아닙니다. 아유 고장 남명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재명 시장님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우수한교육을 갖다 퍼주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 예산 딱 줄였는데 거기서 이거 하고도 남는 돈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겠다는데 왜 10이냐 네. 이런 거죠. 복지 정책이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이거 갖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신 없었구나. 두 분도 공감하고 갈 부분이 뭐냐면요. 현장에서 일해보면요. 보편적인 복지를 확대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청년들에게 얼마씩의 수당을 소득과 상관없이 그냥 다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정책이에요. 박수 쳐야죠. 근데 재원이 있냐고요. 이 정책을 그러니까 국가나 경기도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남에 24세만 하는데 돈이 그렇게 드는데 전국에 있는 청년 18세부터 24세까지를 다 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보편적 복지를 늘리는 것만큼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아니 들어보니까 지지율이 4배 차이가 나는데 이거 나가면 한 3배쯤으로 좀 우리 외국에서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이게 뭐야 위로의 말씀이야 뭐야 아니 격려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이제 6월 3일 전까지는 한 2배 차이로 좁혀지겠어. 뭐 경기도 광역버스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게?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고속도로에서 이 졸음운전하는 버스가 승용차를 덮쳐가지고 일가족이 참변당하는.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졸음운전이고 졸음운전의 이유는 근로자들의 근무 형식이 한 번 못 쉬면 24시간씩 일하는 그런 구조라 지자체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 근무 여건을 개선시켜주는 안전하고 서비스를 늘리는 그러한 정책이 버스 준공영제입니다. 네. 근데 이재명 시장이 또 반대를 하고 있지요. 그러게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준공영제 하지 말고 완전공영제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차이는 뭡니까? 완전공영제는 거의 이제 버스 회사를 다 사는 거죠. 네. 지자체가. 그래서 운영을 다 하는 거예요. 완전공영제 하면 되게 좋을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하죠.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제 그거 하려면 돈이 문제지. 이제 아니, 근데 돈이 한 2조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그다음에 최성 고양시장이 이제 반대를 하면서 처음에 예산 문제를 얘기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준공영제에 동참할 수가 없다. 네. 그런데 나중에는 이걸 완전 공영제를 하자고 하면은 저는 이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목돈으로 네. 2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경기도 예산이 아주 많다 하더라도 어떻게 2조를 어떻게 마련합니까? 진짜. 그리고 이게 계속 들어갑니다. 완전공영제는 불가능합니다. 완전 공영제는 버스의 일부, 진짜 좀 어려운 곳,
가능하지는 않을까요? 교통복지, 보통 약자들에 대한 노선을 유지시켜주는 게 바로 준공영제의 장점 중에 하나고 그것과 별도로 경기도에서는 따복버스라고 해서요. 산간 벽지나 이런 필요한 곳에 들어가는 특별한 버스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졸속 행정이고 일부 업자 배불리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 안 불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미 이 얘기는 벌써 제가 도지사 된 이후부터 시장 군수님들하고 벌써 한 1년 가까이 얘기를 해온 얘기이기 때문에 졸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치적 공세로 저는 느껴져요. 이것 역시도 여야가 연정으로 합의한 연정 합의 정책입니다. 몇 달 동안 서로 아젠다를 뽑아서 한 정책이기 때문에 당장은 시민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네. 이 내용을 알게 되시면 굉장히 많은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이걸 막은 거에 대해서. 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원래 그게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기로 돼 있는데 네. 지금 지금 시장, 군수, 도지사 협회인가요? 네. 거기서 지금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연말까지 일단 논의를 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되면은 이제 해를 넘긴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입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거는 이렇습니다. 시군이 50대 50으로 부담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는 시군을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군 예산이 들어오기 네네네. 때문에. 그걸 안 하겠다고 한 게 성남하고 고양이고 두 군데 빼놓고는 광역 노선이 있는 데가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22개가 지금 다 동의를 했던 건데 이번에 다시 보자고 해서 보류시켜놔서 저희가 다시 시장 군수님들한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겠다는 곳은 갈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필요한데 조금 더 논의하자고 하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자라는 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버스는 용인서 출발하는데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성남을 통과해 간다. 그래서 성남 반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는 못하죠. 못하는 겁니까? 그럼 성남을 통과하는 광역버스가 전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성남하고 고양이 거의 45%예요. 그러니까. 합하면. 그러니까 사실상 거기가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그러니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통들이 살고 있는 거지. 모여 있는 건데 거기가 빠지면 참 그것은 이제 선택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시장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본인들이 아니 그러니까 저 말이 무서운데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 시행이 되는 지역과 되지 않는 지역의 비교가 정책 체감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게요. 그럼 왜 우리는 안 하냐 하면서 그쪽에서 만약 제대로 잘한 거면 한쪽은 지지율이 올라가시고 안 한 쪽은 상대적으로 반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버스 회사도 이게 이제 보존이 되게 되면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기사님들 만족도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뭐 어디가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정책적으로 맞는데 정치적으로 판단한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네. 데미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중교통 문제는 사실 복지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체감이 높다니까요. 그럼 체감도가. 불만 그래서 당한 어느 게.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우리 동네 마을버스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장 큰 민원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문제에 관련해서 극명하게 내년도에 선호도가 엇갈리고 판단이 나올 겁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었는데 2주에 걸쳐가지고 두 분의 약간 그 통치 스타일이라고 하나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남경필 지사님 같은 분은 그 저녁 시간에 창의적인 사람들 만나서 브레인스토밍 다 한 다음에 그 안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가서 연정과 협치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재명 시장님은 주로 시민들을 만나가지고 요구를 해서 의회에 들어가서 싸움을 해요. 아니, 그럼 일단 먼저 SNS를 하고 그렇죠. SNS를 하고 해서 한쪽은 좀 멋있는 보수 정치인 것 같고 한편은 또 의미 있는 진보적인 정치 스타일인 것 같고 재밌습니다. 자, 요즘 보수 대통합이 정치권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계신 내부자 남경필 도지사님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17대 때는 들어가니까 삼선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풋풋하고 삼선인데도 신선한 정치인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풋풋함이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원숙한 맛까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이분이 정치를 잘해왔구나 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좌고우면하고 우유부단하고 전문용어로 보면 좀 교활한. 네. 이제 그 유승민 파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당에서 바른정당 내에서.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한테 분열의 정치 그만둬라라고 이제 바른 소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 김무성 의원과 또 비공개 만남을 했다고 하고. 자 이게 그 이른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자강파와 통합파 사이에
조율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양쪽의 간을 보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다고 저울질하고 있는 건지 어느 쪽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바른정당 안에 자강파도 통합파도 없어요. 바른정당 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원칙이 있거나 또는 제대로 된 통합을 원하는 통합파들이에요. 제가 지금 추구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다 통합파들입니다. 통합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요즘 제가 우리 바른정당의 국회의원 모두를 다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당의 문제에 관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김무성, 유승민이라는 두 창업 대주주가 있어서 그분들이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두 분한테 맡겨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어느 길로 가든 한 길로 가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일요일 날 기자회견을 보고 이거는 배제의 정치죠. 배제는 분열이고 분열은 통합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선을 버리고 분열의 정치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쭉 만나오고 요청하고 했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 통합과 관련돼서 어떤 일이 있다거나 하면 저는 거의 공개적으로 할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뭐냐면 굳이 뭐 박근혜, 서청원, 최경환 이런 분의 출당이 통합의 전제 조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최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해야 된다. 아주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지사님 본인의 조건은 어떤 겁니까? 오늘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우리 바른정당 의원님들을 쭉 만나면서 제 생각과 그분들의 생각을 맞춰가고 있어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원칙 있는 통합이어야 돼요. 바른정당을 만들면서 탈당을 해서 나왔잖아요. 그때 했던 얘기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때 왜 나왔냐. 그 안에 국정농단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국정농단 세력을 없애고 새로운 개혁보수 정당으로 가자고 했는데 도저히 그 안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조건이 없이 통합을 하면 그건 원칙과 제대로 된 통합이 아니죠. 여론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아요. 따뜻하지 않고 결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하는 그리고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자기들만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정치 행태로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럼 또 이제 한간에 또 자유한국당 후보로 가야지 유리한 거 아닌가. 아니면 이도 저도 안 되면 무소속 후보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남경필 지사를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들 말고 다른 시각에서는 결국 경기도지사 선거 나가는데 뭐가 유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놓고 계속 셈법을 그 주판 하나를 두들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말 진실되게 보수를 하나로 좀 묶어서 반성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비판을 위한 비판은 어떤 면에서도 받게 돼 있어요. 결국은 대다수의 그래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명분과 그리고 정치적인 실익 이것이 서로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정치를 하는 거죠.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현실과 이 명분을 잘 조화하는 지혜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지사님 입장에서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국민의당하고 통합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요. 아니, 가치를 떠나서 정치적 유불리로만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가치를 떠나서. 그러니까 유불리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론은 비슷비슷해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에서 나왔어요. 그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과의 통합과 관련된 것이 클로즈드가 되지 않으면 국민의당하고 이 통합 관련된 얘기를 진지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고 저는 그걸 국민의당 분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현재 만나보신 결과, 취재 결과 네. 바른정당과 한국당과의 통합이 언제 어느 수준으로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전망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엔 취재하는 게 아니고요. 일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상당한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이세요? 쉽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측도 그렇고 또 저 바른정당과 통합파 의원들도 그렇고 전당대회 전에 네. 시급하게 이를 뭐 해치워버릴 생각이 있거든요. 이 바른정당의 이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한
몸으로 묶여서 뭔가 대화를 하고 통합의 일로 가야지. 예를 들면 7-8명 전리 가고 7-8명은 뭐 또 뭐 국민의당으로 가고 이거는 그냥 바른정당의 공중분해입니다. 아무리 무슨 뭐 포장을 해가지고 7-8명이 가는 게 무슨 당대당 통합이라고 얘기를 해봐야 그거 당대당 통합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개별 입당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바른정당의 정치 실험은 완벽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겠죠. 왜냐하면은 창당 공신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바른정당이 이렇게 된 데는 또 책임을 좀 안 질 수가 없어요. 지금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거는 끝난 얘기다 이렇게 보는데 남지사의 정치적 상상력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제까지 남지사가 전화가 참 달라진 게 전에는 굉장히 솔직하게 다 대답을 했는데 그건 대답 안 하겠습니다. 이건 모릅니다. 뭐 안 봤습니다. 이런데 오늘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전망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배제 정치인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다 다른 거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근데 이런 현실에서 뭘 어떻게 하죠? 지켜보십시오. 아니 근데 뭘 지켜봐요? 뭐 본인이 그래도 뭘 어떻게 할 게 있을 딴 게 아니라요.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있어요. 그게 뭘 할 건데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아니 이게 무슨 이겁니다. 저기 정치에서 무슨 하나로 뭐 비밀이 어떤 방향으로 자기가 가겠다든가 그런 건 있을 거 이미 아니에요. 말씀을 다 드렸어요. 지금 남지사의 영향력이 유승민 의원이나 또 김무성 의원한테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유승민 의원하고 지난번에 대선 후보 토론을 했을 때 유승민 의원한테 어쨌든 졌고 근데 굉장히 남지사한테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굉장한 성장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무성 의원도 또 자기의 세계가 확실하게 있고 또 생각이 있는 분이고 오래 정치한 분이고 거기서 남지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나도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들어보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부를 잘 모르셔서 그런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니까 저도 모르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과로 나오는 거죠. 결과로 나오는 근데 거고. 결과가 무슨 결과로 나와요?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부분 탈당 같은 일이 없도록 하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뭉쳐서 어떤 한 결정의 길로 가도록 하는 그게 제가 할 일이고요. 네. 그게 왜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유승민 대표님이나 우리 김무성 대표님의 리더십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건 뭐냐? 대부분 국회의원들 마음속 원하는 방향과 동떨어진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명분과 실리가 공존하는 길이 아니라 한쪽은 실리만 있어 보이고 한쪽은 명분만 있어 보이는데 양쪽이 완전히 그렇게 결여된 안 보여요. 각자의 정치적인 계산, 정치적인 이익만 따지는 걸로 보여요. 뭐 국민이 바본 줄 아세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보세요.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이렇게 뿔뿔이 진짜 반띵해가지고는 우리는 끝난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가는 거죠. 그것도 정치적인 실익이고 또 여기 있는 사람은 자유한국당에 가봤자 나의 정치적인 미래는 없다. 이러니까 이 조그만 전빵이라도 내가 끼고 앉아가지고 대표를 하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이 폭망을 다음 선거에서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또 짜잔하고 나올 수 있다. 국민들이 그런 거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그게 다 정치적 실리뿐이다. 그렇죠. 무슨 명분이 있어요. 그럼 나왔으면 끝까지 똘똘 뭉쳐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벌써 반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했느냐. 지금 남아있는 의원들 중에서도 유승민 후보 했을 때 나는 선거운동 안 했다. 지금 나는 갈 거다. 응?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비판을 시켜줄 수 있어요. 저 비판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분석하고 비판하는 건 네. 외부자의 몫이에요. 네. 내부자들은 그 길에서 길을 찾겠습니다. 자, 이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감정의 문제고 정치인 인간 개개인의 문제인데 이걸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승민 의원을 싸고 있는 지지하고 있는 몇몇 의원들 또 나가겠다고 하는 몇몇 의원들이 서로 간에 인간이 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감정적으로만 대립하면서 결국 자기 앞에 있는 정치적 실리만 따지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는 다 보인다.
그리고 이 간극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로 된다라고 하는 묘안이 있다? 이게 잘 설득력이 안 되는 거지. 이제 우리 외부자들은 어제 내부자가 나와서 자기가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객관적 전망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계속 희망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희망만 이야기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또 시청자를 또 그럴 거예요. 희망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전망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이야기 안 나오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태태풀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오늘은 못합니다. 오늘 못하면 다음에도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바른정당에서 탈당자가 이 남경필, 김용태였는데 지금 김용태 의원은 얼른 가자고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황영철 의원은 또 간다고 했다가 또 도리 주저앉겠다고 하고 그럴 때 저는 이미 바른정당은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 13명 가운데 남지사하고 상당히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설득을 못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남지사 말 들을까요? 지켜보시죠. 네? 어쨌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 전국에 신호탄이 울렸어요. 근데 이 신호탄을 울린 쪽이 두 군데인데 일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했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정계 개편 전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의 명분이 있느냐 그다음 실리가 있느냐 통합을 주장하는 양측의 대의 명분이 전혀 없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고 원심 요소 한번 퉁쳐놓으니까 7, 8명이 안에서 이미 감정이 상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7, 8명이 흔들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실리는 지지율 상승인데 지지율 상승은 신기루 쫓아가는 거거든요. 없어요 실체가. 그다음 선거 승리의 전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폭망할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갈 것 같아요. 그럼 그쪽에 한 7, 8명 빠져나가고 궁여지책으로 나머지를 갖고 국민의당하고 국민의당에서 그 중도 보수적 성향들 이분들 호남 근거하지 않은 사람들 이분들하고 하면서 또다시 축소 통합되는 양태로 결론 나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 도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나마 하여튼 20명이나 남아있는 이 바른정당 의원들이 하나로 뭉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1번이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중심이 돼서 어떤 앞으로의 통합을 할 건지에 대한 원칙과 대의 명분을 세워내는 거죠. 그게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이론적으로 간다면은 남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본인들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 비전을 명확히 하고 그 비전에 맞는 정당 또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왜 시간적으로 볼 때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한 2년의 시간적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뭐 서로 밀고 당기면서 뭐 정책연대도 하고 뭐 선거연대 하면서 그 과정을 겪겠지만 그럴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 이렇게 급해요. 막말로 정말 급하다고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출마할 거면 저 같은 지방선거 나갈 사람들이 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지금도 이제 계속 말을 당이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국회의원들 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정상인데 네.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본인들은 당장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 간판을 가지고 유지했을 때 현재 아마 지역선거에서 바른정당으로 후보를 하겠다고 나오는 기초자치단체장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속 밑에서 흔드는데 국회의원이 어떻게 버텨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되는 게 11월 13일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전당대회를 11월 13일 날 하면은 다른 길을 못 찾는다. 또는 11월 13일이 문제면 11월 13일 안 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렇죠. 그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튼 당사자인 유승민 대표가 좀 풀어야 될 거예요. 이제 그게 제가 유승민 의원을 만나서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지도자는 뭐냐? 하나로 뭉치게 해야 된다. 차이점을 극복시키면서 비전을 주면서 가게 하는 게 지도자죠. 그걸 요청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일요일 날의 기자회견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걷어찬 겁니다. 왜냐하면 차이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과연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비전이 뭐냐에 있어서도 그냥 개혁보수라는 애매한 단어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면 부족하지만 저래도 해야겠구나 해서
시작을 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면에서 공통점과 동질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걸로 새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어려운 길인 건 압니다. 그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치는 아주 작은 것을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것을 열어가는 길이지 닫아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이제 욕 먹을 겁니다. 제가 당장 유승민 독선적이다. 홍준표 요즘 친박 청산하는 거 대표직을 건 승부수다. 박수한다. 욕 먹어요. 욕 먹을 건 모르겠어요? 냉정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저희가 왜 나왔어요? 친박 청산 못할 것 같으니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도는요.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대표직 건 겁니다. 저거 그냥 안 되고 나서 아니 뭐 안 됐으니까 나 그냥 대표 계속할까요? 이거 안 돼요. 예를 들면 표결을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의총에서 3분의 2가 통과가 되면 저건 굉장한 큰 힘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자유한국당 안에 큰 변화가 올 거예요. 그런 길들이 앞으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 보수의 새로운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하실 말씀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장경제와 부국강병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데요. 그런 일을 하는데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주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자, 광장에 촛불이 타오른 지 1년이 됐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운 시민의 역사가 됐죠. 자, 이게 뭐 독일에서 어떤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독일의 권위 있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주는 인권상의 촛불 시민 모두가 수상자가 됐습니다. 원래 이 단체에서 1994년부터 인권상을 수여하기 시작했는데 보통은 이제 뭐 단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 수상 단체는 뭐 콜롬비아 여성 평화노선 또는 개인들이 받습니다. 무슨 시장이라든지. 근데 이번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 나라의 국민 전체가 이 상을 받았고 덕분에 저도 수상자가 됐습니다. 영광이죠. 촛불 집회가 이제 이른바 광장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저는 이게 접목을 이뤄냈다는 게 굉장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실 그 당시 국회, 그 당시에 야당도 정치적 계산을 많이 했었습니다. 탄핵으로 간 게 유리할 것인지 뭐 선거를 위해서는 끝까지 갈 게 유리할 건지 계산했었고 그 당시 여당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찌됐든 시민들의 함성과 압력이 그들에게 다가갔고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탄핵을 결정했고 소출했고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면 직접 민주주의가 간접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하고 접목이 돼서 새로운 형을 보여줬다. 이게 이제 하나의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실험을 본 거죠. 지난 촛불은 참 특이한 촛불이었던 것 같아요. 보수도 없었고 진보도 없었고 오히려 이제 보수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가. 동시에 국민이 또 시민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밖에 없구나 하는 굉장한 애국심과 위기의식, 그다음에 사명감을 갖고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뭐 기록을 보면 일단 10월 29일 날 첫 번째 그 집회가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올해 4월 29일까지 모두 23차례의 집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제10차 10번째 집회는 1,000만 명이 마침내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2016년은 불법, 폭력 이런 시위가 가장 적은 한 해였다는 거. 네. 100만 명이 넘는다 하면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이제 어디 갔고 그 자랑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80년 그 서울의 봄 남대문 앞에서, 87년 시청역 광장에서, 그리고 2016년, 17년 또다시 시청에서. 그래서 난 40년을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버텨온 정통 민주화 세력이다. 근데 한 세 번째, 네 번째 갔을 때 이것이 일부 소수의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자칫 잘못하면 폭력 집회로 갈까봐 세 번째가 네 번째 무척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 그 자리에서 다 설득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소멸되는 거예요. 차에 올라타면 내려오라고. 예. 그렇죠. 그리고 막혀있는 경찰차에다가 세 번째가 네 번째 꽃을 달기 시작합니다. 맞네요. 그리고 이제 한 5번째, 6번째쯤이었을 것 같은데 저녁 7시가 되면 1분간 소등을 합니다. 초를. 세월호. 예, 세월호 7시간. 노래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평화 집회에 정말 전 세계에서 보지 못한 전형을 보여줄 것이다. 낮에는 전 대통령의 석방을, 밤에는 전 대통령의 구속을 외치면서 광장 민심이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의 구명 시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예. 커지고 네, 지금 지난주였죠. 아로니에 광장 거기에서 20차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친박 단체들이 총동원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또 대한문 앞에서도 집회가 열렸고 수는 지난 겨울보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태극기 흔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그런 분들의 집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인가? 저는 이런 의문도 있어요. 그 집회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진실을 알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의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무능, 오만, 교만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나머지 절반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그 권위주의적인 체제에 길들여졌던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진으로 하나를 봤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사진이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이렇게 경례를 하는 모습과 붉은색 한복 그 사진을 그냥 크게 확대해가지고 그걸 들고 행진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꼭 그 어디에 그 우상화 체제하고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우리가 이렇게 갈 길이 아직도 멀은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제가 한 세 분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역시 이제 열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제 두 번째는 뭐 현 정권에 의해서 또는 뭐 좌파 진영 뭐 진보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성취한 것이 다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 근데 우리나라를 만드는 거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고 안 먹을 거, 아니 먹을 거 안 먹으면서 해왔는데 박정희도 부인하고 다 부인하느냐. 라는 분들이 계세요. 세 번째는 이제 안보. 야 이대로 가다가 대한민국 북한에 먹히는 거 아니냐. 그럼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나의 걱정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집회에 나와서라도 내가 대한민국이 걱정이라는 걸 잘 표출하고 싶다는 겁니다. 지난번 이제 작년 겨울에 의원들이 성조기를 흔들어 보고서 굉장히 전 거부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좀 이해는 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이 아직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지만 대한민국에서 저 양반들 안보 그럼 미국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저렇게 흔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와서는. 아까 말한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이렇게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아이덴티파이 나를 뭐랑 동일시하면서 여기서 생겨버리거든요. 특히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그게 국가랑 동일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박정희가 곧 국가고 그다음에 박정희가 곧 박근혜고 그게 곧 나예요. 그래서 국가의 발전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이렇게 배우고 자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를 부정한다는 게 자기 자신 전체를 부정하는 거고 자기가 여태까지 그 조국을 위해서 싸워왔던 이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미망에서 깨어나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굉장히 강하게 남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예요, 그게. 다 박근혜와 본인을 동일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 일부이고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능했다, 불통이다 다 인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나 대한민국이 걱정된다. 그래서 나왔던 분들 꽤 많습니다. 이 집회가 태극기 집회라는 이름에 맞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박근혜를 버려야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모든 일반 사람들이 이 집회에 대해서 의미 있고 또 이 시위가 우리 사회를 위한 것이다. 또 이것은 매우 울림이 이제 퍼져나갈 것이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시위의 그 폭과 또 깊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박근혜를 버려야 됩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촛불 집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광장 민주주의 대 촛불 정치, 촛불 문화에 대한 우려 한번 짚어봐야죠.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관한 것은 대일기관에 대한 소리가 아닙니다.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독립적인 영역입니다. 과거 촛불 집회 때는 탄핵을 국회에 소추해라. 그리고 국회는 대의민주주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되지만은 애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그건 우리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생각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구속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봐요. 하지만 국민들마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직도 사법부가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가지고 눈치를 본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주장에 정말 타당성이 있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타당성이 없다면은 거기 모인 사람은 소수일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들은 거기에 나올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딴 건 몰라도 나는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이건 내 권리지만 저 사람들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안 바람직하다고 말할 권리는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전 좀 조용히 살고 싶어요. 촛불을 들고 글쎄 그 광장에 광화문에 그렇게 가득 메우고 또 앉아서 시위를 하고 이러는 거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권이 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대의민주주의의 역할을 그 담당자인 국회가 국회에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 엄청난 시간과 그 엄청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금 이 경제도 안 좋으면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뭐 하면 저는 이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시민의 목소리를 이제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근혜 시대와는 또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은 정말 스스로의 이 참담한 그 불성실과 방기했던 의무를 되찾아서 시민들을 좀 편안하고 조용히 살게 해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난해 촛불을 들었을 때는 국가기구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의회 그 대기구에 대한 불신, 사법기구에 대한 불신 이런 게 다 묶인 거거든요. 근데 그 1,700만 촛불로 이제는 신뢰할 만한 사법기구, 이제는 신뢰할 만한 정부, 신뢰할 만한 대기구 이런 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인들의 의사표현은 존중해야 하지만 굳이 그렇게 작년처럼 그렇게 절실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세월호 어머니들 바자회 한다 그래서 갔더니 네. 안산에 안전공원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 많은 시사 프로그램 중에 유일하게 우리만 얘기해 줬다고 네. 그러면서 또 촛불도 1주년 됐으니까 우리 패널들께 감사하다고 향초를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귀중한 향기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너무 예쁘네요. 이거 세월호 엄마들이 직접 다 만든 거예요. 저런. 마지막으로 불 끄고 이거 하나 딱 킵시다. 저녁으로 꼭 노란 거 주고. 네. 그리고 여기 정당 빨간색. 이게 무슨 냄새야? 향초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전효 작가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이들은 떠나지 않았죠. 어머님들의 가슴 속에 있고 우리들의 곁에 있습니다. 힘내세요.